네, 반갑습니다. 장교수의 내교육 TV, 라디오 산책. 이번 주제는 뇌는 자연과 가까이 하길 원한다입니다. 네, 하루 중에 또 일주일 중에 한 달 중에 자연과의 교류 어느 정도 하고 계신가요? 첫 번째, 자연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는 인간의 뇌에서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하는 이 시각에 대한 것인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문구 중에 초록은 신의 색이다. 누가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세익스피어란 얘기도 있고 초록은 신의 색이다. 자연의 색이 이제 녹색이죠. 초록의 어우러짐으로 우리가 보통 접하고 있는데요. 인간의 뇌가 이 고등 생명체로 진화를 하면서 그 본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눈이 아닌 뇌가 본다라는 기제에 대해서는 여러 번 같이 공유를 했죠. 결국은 이 눈이라고 하는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인간의 뇌는 3D로 이제 시각 피질에서 이 3D 상을 결국은 만들어 주는 것인데요. 많은 동물들 중에 이렇게 천연의 색을 볼 수 있는 것은 영장류에 불과하죠. 집에서 기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고양이나 강아지 같은 이 포유류, 반려동물급 중에서는 대부분 이제 생명을 갖고 있죠. 더 아래로 내려가면 더 찬란한 색을 보는 동물은 거의 없습니다. 즉 인간의 뇌는 우리가 빛의 3원색이라고 하는 RGB라고 하죠. 레드, 빨강, G, 그린, 녹색, B, 블루. 이 빨강, 녹색, 파랑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색을 다 합치면 무슨 색이 되죠? 백색광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빛의 3원색이라고 하는데요. 인간이 천연의 칼라를 볼 수 있다는 것은 결국은 인간의 이 시각 세포가 그 다양한 색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기능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실제로 인간의 망막에는 시각 세포, 우리가 RGB라고 빛의 3원색으로 부르는 이유는 인간의 우리의 뇌가, 우리의 시각의 세포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GB 세 가지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이 곡선이 있죠. 이 시각에 대한 색에 대한 곡선을 보면 그 세 가지 색을 중심으로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전자기파가 우리의 눈을 통해서 들어왔을 때 우리의 그 시각 세포가 그 전자기파를 감지하는 그 에너지 파장의 어우러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연색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현상계는 절대적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각각의 동물들이 갖고 있는 시각세포의 감지 능력에 따라서 현상계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차이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RGB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기반으로 다양한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왜 우리가 초록은 신의 색이다, 자연을 가까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실제로 초록이, 녹색이 인간의 시각세포의 그 반응을 가장 적게 만듭니다. 즉 초록을 계속 보고 있고 자연을 응시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많다는 것은 눈의 피로감을 줄이게 만든다는 거죠. 제일 리스판스를 이 시각의 격렬한 반응이 제일 적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숲에 가서 그런 시간을 많이 보내고 하면 반응의 정도가 작다는 것은 결국은 피로감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한 30분 정도는 이렇게 녹색을 그냥 차분히 바라보고 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즉 인간은 자연과 어우러지게
존재하게끔 설계되어 있는 생명체죠. 그렇게 수백만 년을 그렇게 해온 것이니까요. 즉 자연과의 거리감이 커질수록 인간의 우리가 항상성이라고 하는, 크게 보면 이 생명의 근본 기제의 조화가 깨어질 가능성 역시 커진다는 겁니다. 인류의 도시 문명이 발달할수록 자연과의 이 공존이 무너질수록 뭐 이런 코로나 같은 것도 오는 이유도 사실 거기에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인간의 뇌가 자연을 원하는 건 시각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눈이 가장 이제 많이 뇌 영역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자연을 벗삼아서 살아가는 지역이 상대적으로 이제 그 도심보다는 시골 농촌이 그렇죠. 그런데 이게 과거에는 도심에서 살아가길 위해서 또 지금도 뭐 엄청 그 또 뭐 유학 아닌 유학이라고까지도 예전에는 얘기를 했는데요. 시골 농촌 자연이 풍성한 곳에 사는 것과 또 생태계가 이렇게 충만한 곳과 우리가 도시 문명이라고 하는 건물과 아스팔트와 이런 기계적인 것들이 많은 곳에서 살아간다는 것, 두 곳을 놓고 비교할 때 거기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의 뇌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라고 보면, 물론 이제 과거에는 많은 고급 정보를 얻고 어떤 사회적인 커뮤니티가 커지고 여러 가지 또 정보에 빠르고 그런 것들,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도 뭐 여전히 경쟁력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산업화 시대와 정보화 사회를 비교했을 때 지금은 정보의 접근 권한 면에서 사실은 도심과 비도심의 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이 연결된 정보화 사회에서 그 격차가 과거에 비해서는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의미고요. 그렇다면 핵심은 지식의 중심에서 창의성의 시대로 넘어가는 측면에서 보면 창의성 개발에 확실한 연결고리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정서라고 하는 것인데요. 정서가 어릴 적 풍요로운 환경, 정서의 민감도가 높은 환경,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정서의 조절력이 커지는 거고, 정서와 창의성에 대한 상관성 연구가 아주 주요한 요즘의 연구 기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런 정서의 풍요로움과 정서의 민감성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자연 생태계가 많은 환경일수록, 그 속에서 살아가는 아이일수록 확률적으로 정서적 민감성과 정서의 풍요로움이 클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심에서 사는 아이들은 감성이 메마르다 뭐 이런 얘기도 쉽게 하곤 하는데, 저희가 그 측면에서 조금 들여다보면요, 인간의 뇌는 기본적으로 뇌 바깥에서 정보를 입력받고 정보를 처리해서 정보를 출력하는 정보 처리 기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자연 생태계가 많은 환경에서는 어떨까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의 입력이라는 걸 놓고 보면 바깥의 정보의 입력이 변화가 크나요, 적나요? 자연은 빠르게 변화하진 않죠. 오늘 내가 걸었던 어떤 뭐 숲길이나 그런 것들이 시시각각 변하지는 않죠. 사시사철의 어떤 계절의 변화가 있고, 여러 가지 나무의 종류가 있고, 개울도 있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벌레들, 다양한 곤충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환경인데, 만약에 그런 환경의 느린 변화를 알아차릴 수 있다면, 우리가 퍼셉션, 지각을 할 수 있다면, 그 아이의 뇌는 어떤 변화를 가질까요? 우리가 다중지능 중에 자연 친화 지능이라고 있죠. 하버드 대학교의 하워드 가드너 교수,
IQ 100년 역사를 무너뜨렸다는 이 가드너 교수는 1983년도에 멀티플 인텔리전스, 다중지능, 원래는 프레임 오브 마인즈, 마음의 틀이라는 책으로 냈는데요. 7가지 지능을 처음 냅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1993년도에 자연 친화 지능을 8번째로 내죠. 이 자연 친화 지능, 자연 혹은 탐색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의 마음 능력을 키워가는 그 과정에서 자연과의 괴리감이, 자연이 점점 없어지는 환경의 위험성을 경고한 겁니다. 즉 1990년대 초라는 것은 미국에서 이제 많은 인터넷 문명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시기에 흙을 밟지 않는 아이들, 점점 도시 문명 속에 어떤 공교육의 학습 기제가 커지는 환경들, 지식의 시대,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던 시대죠. 그 속에서 아이들의 어떤 것들이 감소할까라고 들여다본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 속에서 인간이 공존해야 살아가야 되는데, 그 아이들의 두뇌 발달이 가장 격렬할 그 시기에 자연이 점점 없어지는 아이들의 뇌는 어떻게 바뀔까? 자연 친화 지능이라는 것은 어릴 적에 자연에서 오는 수없이 다양한 생명의 정보들, 아이 입장에서 정말 자연은 크게 변화가 없죠, 도심에 비해서. 하지만 그 미세한 생명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아이들. 오늘 내가 걸었던, 학교를 가면서 걸었던 그 숲길에 뭔가 꽃이 피고 꽃이 지고 그 꽃에 뭔가 어우러짐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런 것들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그 아이의 뇌가 그런 거에 대한 센시티비티, 민감성이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의 생태계가 많은 곳에서 살아갔던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정서적인 풍요로움과 민감도가 높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반대로 도심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강하고 격렬한 자극을 받는 거죠. 변화도 극심합니다. 그 변화를 적절하게 수용할 수 있다면 물론 그 민감성과 그런 거에 대한 적응성이 높아지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 정보의 격렬함과 그 자극적인 것에 편향된 뇌가 만들어질 위험성 또한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도심에서 사는 아이들의 뇌가 그럴 위험성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지금 도심에서 사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흙을 밟지 않는 아이들, 이제 이런 경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점점 편리한 생활들, 점점 신체 활동을 덜 하는 생활들, 뭔가의 움직임조차 배우게 하는 아이들. 인간의 움직임이란 건 무수한 무작위적 운동들, 아이들이 처음에 나와서 기면서 두 발로 서기까지 우리가 뭔가 그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죠. 만약에 아이가 태어나서 한 1년 동안 두 발로 서는 데 있어서 아주 체계적인 움직임을 가르치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저것 막 움직이면서 자신의 몸을 컨트롤하는 과정에서 반복이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최적의 움직임을 학습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운동의 발달, 이 척수, 손해, 이런 것들의 뇌와 몸의 상호작용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신경망의 운동 피질의 패턴 인식이 최적화되는 것인데, 움직임조차도 뭔가를 가르치게 하는 환경이 된다면 그 아이의 뇌 운동 피질이 덜 잘못 발달할 위험성이 커지겠죠. 즉 인간의 뇌 자극과 이 응답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환경에 노출되어서 아이 스스로 그런 것에 반응하고, 그 과정에서 반복이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최적점을 찾아가는, 그것이 바로 신경망의 발화이자 강화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움이 깨어진 환경들, 자연스러움이 무너지고 인위적인 것이 강화되는 환경들, 두뇌 입장에서는 결코 좋지 않겠죠. 인간의 뇌는 양식이 아닙니다. 자연산이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도시 문명의 이 극한에서 살아가는 지금, 네,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또 혹은 교육계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라면 인간의 뇌가 왜 자연과의 공존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좀 되새겨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인간의 뇌는 양식이 아니라 자연산이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장 교수의 뇌교육 TV는 인간의 뇌가 자연과의 공존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